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석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피부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피부는 인생이다 시간이고요. 오늘이 피부는 인생이다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피부 희귀 질환입니다. 이제 이 책에는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던 그런 희귀 질환 7가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텐데, 뭐 이런 희귀 질환이 있구나 라는 어떤 상식 차원에서도 좋지만, 이런 희귀 질환들을 좀 살펴보면 피부의 기능, 피부의 메커니즘, 뭐 피부의 중요성, 또 피부와 다른 우리 건강이나 신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피부 질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책에 나와 있는 피부 희귀 질환에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께 이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 잘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깜짝 놀랐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피부는 바짝 말라 딱딱했고 여기저기 곳곳이 꼭 생선 비늘처럼 갈라져 있었다. 입은 큼직하고 동그랗게 열려 있었다. 코는 외형이 없고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구멍 2개만 있었다. 눈은 응고된 핏덩어리가 밖으로 튀어나온 형상이었는데 그 크기가 자두만 해서 너무 섬뜩해 차마 쳐다보기도 힘들었다. 귀도 외형이 없고 귀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구멍만 있었다. 그리고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그것은 48시간을 살다 갔고 내가 보았을 때는 살아있었다. 하트의 일기는 목숨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희귀 유전성 피부 질환인 뱀 비늘증, 할리퀸 어린 선이라고도 불린다. 뱀 비늘증에 관한 최초 기록이다. 뱀 비늘증은 ABCA12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피부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을 만드는데 필요한 일종의 벽돌과 시멘트, 단백질과 지질 생산량이 줄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그로 인해 피부는 비정상적으로 발달하여 두꺼워지고 생선 비늘 같은 부분이 생기며 틈새가 무방비로 노출된 균열이 발생한다. 역사 하레들을 보면 뱀 비늘증을 갖고 태어난 아기는 출생 후 수일 내에 사망한다. 인체 보호막이 망가지면서 몸에 이로운 것들이 빠져나가 극심한 수분 손실과 탈수를 겪고 동시에 감염증 물질 등 몸에 나쁜 것들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피부의 미세한 체온 조절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면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심각한 고체온증에 이르거나 그에 못지않게 치명적인 저체온증에 시달릴 위험성이 계속 따라다닌다. 한마디로 과도한 열에 시달리거나 지나친 추위에 시달린다는 뜻이다. 이처럼 뱀 비늘증은 생명을 무참히 산산조각 내는 질병이지만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다. 다만 현대에 들어서는 집중 치료를 통해 인체 보호막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게 되어 일부 경우 성인기까지 생존하지만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뱀 비늘증 증상을 통해서는 그냥 피부의 중요성, 피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망가졌을 때 우리 생명과 우리 신체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미지도 찾아봤는데 너무 이렇게 심각하더라고요. 정말로 이런 질환이 정말 의학의 발달로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뭐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드는 그런 희귀 질환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호저피상 비늘증인데요. 굳은 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각화증으로 불리는 이 굳은 살 형성 반응은 피부가 장벽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 나타나는 건강한 보호 반응이다. 그러나 각질 형성 세포가 불필요하게 과잉 생산되면 여러 가지 피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닭살로도 알려진 모공 각화증의 경우 대략 3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부분 팔 윗부분과 허벅지, 등, 엉덩이에 살갗과 동일한 색깔로 작은 돌개가 올라와서 마치 계속 닭살이 돋아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만져보면 겉에 사포 같은 촉감이 느껴지는 이 유전성 질환은 과도하게 만들어진 각질 형성 세포가 모낭을 막아 털 줄기가 꽉 막힌 무덤 같은 내부를 뚫고 억지로 자라면서 발생한다. 과각화증은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고 대체로 삶의 질에도 거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각질이 과도하게 형성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모두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1731년 런던 왕립학회 회원들 앞에
에드워드 램버트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소개됐다. 극심한 과각화증으로 이 남성의 얼굴과 손바닥, 발바닥을 제외한 피부 전체는 까만색의 딱딱한 가시 같은 짧은 털로 뒤덮여 있었다. 포유류 일종으로 뻣뻣한 가시털이 부드러운 털과 함께 온몸에 빽빽하게 난 동물. 호저 인간이라는 별명이 붙은 램버트와 같은 모습은 기존의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그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곳은 영국과 유럽 전역을 떠도는 유랑 서커스단밖에 없었다. 독일에서는 호저 인간 못지않게 수치스러운 껍질 일간으로 불렸다. 현대 들어 이 극히 드문 질병에 붙은 명칭에도 당시 램버트에게 붙었던 별명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호저 피상 비늘증으로 히스트릭이는 호저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호저 피상 비늘증은 1931년도에 등장했던 에드워드 램버트 라는 사람이 호저를 닮아가지고 호저 인간으로 불렸었는데, 그것이 이어져서 남긴 희귀 질환이 호저 피상 비늘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굳은살은 기본적으로는 건강한 보호 반응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예. 피부가 장벽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과하게 되면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이거 유전병으로서 매우 희귀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피부 묘기증입니다. 피부의 면역계에는 다른 수많은 무기도 갖추고 있다. 각각의 무기는 저마다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진피에는 둥그스름하고 작은 물방울 둘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긴 비만세포가 다량 존재한다. 비만세포는 지뢰와 비슷한 기능을 발휘하는 강력한 분자들을 잔뜩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분자는 염증과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이다. 손등으로 손톱이나 연필 같은 뾰족한 물건을 긁는 실험을 해보면 반드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반응은 긁고 난 후 단 몇 초 만에 나타나는 빨간 선이다. 이 현상은 비만세포가 보유한 강력한 물질들이 긁힌 자리에 방출되면서 나타난다. 즉, 히스타민이 진피의 소형 혈관을 팽창시키고 그로 인해 혈류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둘째 반응은 1분 정도 지나면 불그스름한 선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축삭 반사로 불리는 이 현상은 히스타민이 신경 말단을 활성해 척추로 자극이 전달됐다가 다시 피부로 신호가 전달되면서 긁은 부위 주변의 진피 혈관들이 더 많이 팽창해 나타난다. 마지막 셋째 반응은 맨 처음 생긴 붉은 선 자국을 따라 피부가 부어오르는 것이다. 주변 혈관들이 팽창되고 투과성이 높아지면 혈장, 혈액에서 혈구가 부유한 액체, 혈장이 혈관을 벗어나 주변 조직을 흘러나가 발생하는 결과다. 이것이 부종으로 이어지면 10중 8구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 염증 반응은 상처와 감염이 발생한 경우 중대한 대응 수단이 된다. 문제가 생긴 부위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에 투과성이 생기고 원인과 무관하게 피부 면역계가 재빨리 대응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피부 이렇게 딱 그었을 때 그 반응이 세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피부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그 단순한 반응도 그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피부 면역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대 재학 시절 수업이 유난히 따분할 때면 친구 녀석이 다소 특이한 놀이를 하자고 나를 쿡쿡 찔렀다. 연필로 그 친구의 팔뚝에 아주 살짝 힘을 가해 선을 긋고 O와 X를 번갈아 써놓은 삽목 놀이였다. 연필로 눌러서 부어오른 자국은 1시간 이상이 지나야 흐려졌다. 그 친구는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피부 묘기증, 그전에는 피부 그림증이라고 했나봐요. 피부 묘기증이라는 질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인구 중 약 5%에게서 발견되는 과잉 반응으로 현재까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피부 같은데 이렇게 그었을 때 이 피부에 부풀은 자국이 되게 오랫동안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피부 묘기증인데 전 세계 한 5% 정도인데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 이걸 통해서는 있던 것처럼 이 피부의 면역 반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수포성 표피 박릭증이라는 유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그 악질적인 피부 질환인데, 진피와 표피가 말 그대로 밀착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안타깝게도 두 층이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피부가 가려워서 긁거나 테이블에 다리가 부딪힐 때마다 쉽게 벗겨진다고 상상해 보라.
발의 작은 동전만한 물집만 잡혀도 괴로운 마당에 피부 전체의 80%의 상처가 있다면 어떨까? 시리아에서 독일로 이민을 온 7살 하산은 슈퍼성 표피 박릭증이라는 유전 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표피와 진피를 단단히 결합하는 단백질이 없는 질병으로 방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정도의 아주 약한 전달력만으로도 손에 표피가 떨어져 나가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다. 피부의 가장 중요한 보호 장벽도 무너져 수분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미생물이 침투한다. 하산의 몸에 남아있는 멀쩡한 피부라곤 얼굴의 일부와 왼쪽 허벅지, 몸통 군데군데가 전부다. 상태가 이렇다 보니 하산은 그리 오래 생존하지 못하리라고 여겨졌다. 동일한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 중 거의 절반은 청소년기까지 살지 못한다. 이 피부에 있는 진피와 표피가 있는데 이게 아주 단단하게 붙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문을 열 때나 뭐 어떤 외부 상처가 있을 때 이 표피가 잘 벗겨지지 않죠. 그런데 슈퍼성 표피 박릭증에 걸린 사람들은 쉽게 벗겨지는 거예요. 심지어 방문을 세게 돌렸을 때 잘못 돌리면 표피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한다고 이게 나온 거죠. 하산이 찾아간 독일 보험의 아동대학병원 의료진은 부친의 피부를 아이에게 이식하는 일반적인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하산의 몸은 외래 조직에 거부 반응을 보였다. 이후 2015년 의료진은 이탈리아 레조넬 에밀리아의 모데나 대학교에서 연구 중이던 미켈레 데 루카에게 도움을 받기로 결정한다. 그가 이끄는 연구진은 건강한 피부를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놀라운 방법을 연구해 왔지만 인체 대상 실험은 진행한 적이 없었다. 몸 전체 피부가 5분의 1만 남은 아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하산의 왼쪽 허벅지에 남아있던 표피에서 세포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배양했다. 슈퍼성 표피 박릭증은 표피와 진피 사이에 막을 형성하는 LAMB3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발생하므로 이탈리아 연구진은 하산의 세포에 건강한 사람의 LAMB3 유전자를 보유한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일부러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세포의 유전적 변형을 시도했다. 그리고 새롭게 생성된 피부를 실험실에서 9제곱피트 크기로 제작한 후 2차례 수술을 거쳐 피부 없이 그대로 드러나 상처투성이가 된 하산의 몸 표면에 이식했다. 이 모든 과정에 8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하산의 몸은 새로 이식된 피부에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하산에게 난생 처음으로 몸 피부를 감싸는 보호막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 실험적 수술이 끝나고 연구 결과가 발표된 2년 후까지 하산의 피부는 아무 문제 없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 이식한 피부에 있던 줄기세포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저층이 형성되어 건강한 새 피부 세포가 영구히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 획기적인 사례를 계기로 그동안 늘 외면당했던 피부는 의학의 혁명을 몰고 온 두 신생 분야,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의 실험실이 됐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그 의료 연구진과 의사분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정말 의료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정말 대단한 의료진이 많다는 거.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기고한 글을 보면 향후 몇 년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의료 연구가, 의료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전염병이 전 세계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건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그런 유행병이 발생했을 때 나올 필요한 백신, 치료제, 또 진단키트 등은 이런 의료 전문가를 통해서, 의료 연구원을 통해서 발명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이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가? 의료 전문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슈퍼성 표피 박릭증에 걸리면 대부분 그 절반 가까이가 청소년과까지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치료법을 통해서 이런 많은 아이들이 그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생선 악취 증후군 이런 거. 제가 이제 몸의 채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극단화된 사람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피부까지 도달한 음식 분자가 삶을 질밟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반 의료로 일하는 내 친구는 셀리라는 환자와 처음 만난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탄탄한 몸매에 건강미 넘치는 20대 중반의 여성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앉은 자리에서 몸이 절로 뒤로 넘어갈 만큼 지독한 악취가 풍겼다. 썩은 생선 냄새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악취였다. 셀리는 지난 2년 동안 사무실 동료들이 자신과 되도록 멀리 떨어져 앉으려고 자리를 바꾸고 길을 걷다가 스친 행인들이 얼굴을 잔뜩 찌푸리는 모습을 마주해야 했다. 10대 아이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셀리가 근처에 서면 아예 코를 막고 괴물이라도 본 것처럼 반응했다. 하루에 몸을 2번씩 씻고 향수를 들이붓다시피 뿌리고 다녔지만 결국 내 친구의 병원을 찾기 일주일 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레스토랑에서 웨이터가 다가와 다른 손님들을 배려해야 하니 좀 나가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던 내 친구는 셀리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 유전자 검사를 받게 했고 극심한 고통의 원인이 밝혀졌다. 희귀 유전 질환인 트리메틸아미노증, 생선 악취 증후군으로도 불리는 병이었다. 트리메틸아민은 생선이나 달걀, 쇠고기 간, 특정한 채소 등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위에 서식하는 세균이 이를 분해하면서 합성되는 물질이다. 트리메틸아민요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그대로 남은 트리메틸아민이 땀으로 흘러나와 썩은 생선과 썩은 달걀이 뒤섞인 쓰레기통 같은 냄새가 발생한다. 셀리는 식단으로 엄격하게 바꿈으로써 악취를 거의 다 없앨 수 있었고 잃었던 삶도 되찾았다. 이 생선 악취 증후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몸 채취와 우리 식단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이게 어떤 입에서 나온 이렇게 냄새가 아니라 이 피부를 통해서 냄새가 나오는 거죠. 이 땀에 배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이성간에도 나와 면역 기능이 달라서 나온 채취들이 있거든요. 그 나와 다른 채취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리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의 냄새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극단적 사례로 생선 악취 증후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식단을 바꿈으로써 어떻죠? 그런 악취를 없앨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볼 그 희귀 질환은 색소 피부 건조증입니다. 의학계의 수많은 발견들이 그렇듯이 안타깝게도 이 과정의 많은 부분은 이런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 불운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알려졌다. 2016년 아프리카에 위치한 피부 전문 병원을 방문했을 때 나는 10살짜리 여자아이와 그 아이의 6살짜리 남동생을 만났다. 소녀의 얼굴은 혹과 주근깨, 수술받은 흔적으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한 달 전 침습성 기저세포암으로 잃은 왼쪽 눈에는 안대가 씌워져 있었다. 남동생의 얼굴에는 얼룩덜룩한 색소 침착이 일어나 있었고 희한한 형태의 혹들이 올라온 상태였다. 둘 다 또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장난스러운 모습이나 생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몸 상태가 이러니 완전히 축 처져 있었다. 남매가 앓고 있던 병은 색소 피부 건조증으로 자외선에 대응하는 정교한 DNA 수선 메커니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유전 질환이다.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수명이 짧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10대 이후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 피부암이 무서울 정도로 가속화된다. 햇볕에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곧바로 일광 화상이 발생한다. 내가 병원을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해준 케냐 출신 의사는 이런 아이들을 달빛 아이들이라 부른다고 알려주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눈에 띄는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색소 피부 건조증 환자들에게는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나마 100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이 파괴적인 병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이라도 있다. 가령 뉴욕 본부에 위치한 케이프선타운에서는 시계가 다른 곳들과 반대로 흐른다. 색소 피부 건조증을 앓은 아이들은 이곳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밖에서 뛰어놀고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케냐에서 암에 찌든 두 아이들과 나란히 앉아있는 동안 태양 광선이 사방에서 내리쬐는 무더운 아프리카에서 이들의 삶이 어떨지 머릿속에 훤히 그려진다. 이 색소 피부 건조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햇빛과 피부의 관계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할 정도로 이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피부에게 주는 다양한 효용과 다양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극단적 사례가 바로 이 색소 피부 건조증이거든요. 햇빛이 우리에게 긍정적 요소는 있지만 특히 그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정말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것은 피부에 결국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바로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햇빛에 노출됐을 때 선크림 꼭 바른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햇빛이 피부에 안 좋은 거에 어떤 극단에 있는 질병이 색소 피부 건조증이고, 특히 이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 그러니까 선진국에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또 자원도 있지만, 아프리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때문에 이런 희귀 피부 질환을 타고났다면 그 삶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상성 기생충 감염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피부에 끼친 영향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정신질환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옥스퍼드에서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다 은퇴한 분과 대화를 나누던 중 정신의학과 피부의 관계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 그분은 내게 오래전 의사라는 일을 막 시작했을 때 만난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날 첫 번째 예약 환자였던 잭이라는 이름의 젊은 남성 환자는 키가 크고 굉장히 여인 몸에 페인트 자국이 여기저기 보이는 큼직한 회색 멜빵 바지를 입고 나타났다. 앉으세요. 의사는 잭이 진료실로 들어서자 말을 건넸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그게 저기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가렵기 시작하더니 아니요. 그보다는 피부 아래에 뭔가 기어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전 주로 정원을 손질하는 일을 하는데 일하다가 벌레 같은 게 피부로 들어가서 증식했나 봐요. 발 전체가 그래요. 여기도 그렇고. 잭은 가슴과 복부 전체에서 여러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였다. 더는 못 견디겠어요. 잠도 못 자고 일에 집중할 수도 없어요. 고급스러운 정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뭔가 괴상한 외류던 벌레가 피부로 들어와서 알을 낳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이잖아요. 새까만 작은 벌레들이 피부 아래를 기어다니고 있어요. 의사는 잭이 가리킨 곳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지만 피부는 매끄럽고 붉은 빛도 돌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의사가 다른 질문을 꺼낼 틈도 없이 잭은 멜빵 바지를 달린 얼렁한 주머니를 뒤지더니 유리로 된 작은 잼 병을 하나 꺼내들었다. 그는 언뜻 보기에 치즈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병을 마구 휘두르고는 카드게임에서 로열 플러시라도 선언한 사람처럼 의기양양하게 병을 쿵 하고 책상에 내려놓았다. 이게 증거입니다, 선생님. 처음 찾아간 병원에서도 이걸 보여줬는데 그 의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세히 병 속을 들여다보니 치즈 색깔과 함께 초록색이 도는 작은 갈색 박편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제 피부예요. 실험실로 가져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감염됐다고 밝혀질 겁니다. 제발 사람들이 날 그만 좀 무시했으면 좋겠어요. 잔뜩 당황한 의사는 잭의 피부를 살펴보았지만 그가 긁어서 생긴 상처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우선 환자를 안심시킨 후 가져온 샘플을 실험실로 보내서 확인해 봤지만 감염 징후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피부 박편은 오래되고 냄새가 조금 나는 것 외에는 모든 면에서 정상이었다. 의사는 곧 잭이 망상성 기생충 감염증으로 불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감염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아무리 산더미처럼 제시해도 환자가 몸에 기생충이 들끓는다고 믿는 병이다.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스멀거림으로 알려진 피부에 뭔가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느낌을 경험하며 많은 경우 자신의 피부 박편을 성냥감 같은 통에 담아서 정말 벌레가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말할 정도로 증상을 확신한다. 이런 행동이 성냥갑 징후로 불리는 이유다. 이 책에서는 이제 정신질환과 피부의 상관관계, 또 피부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극단적 사례가 무엇이냐면 바로 망상성 기생충 감염증입니다. 물론 뭐 기생충은 아니어도 우리 피부에 벌레가 없는 건 아니죠. 모낭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 피부 안에 기생충이 있어서 계속 움직인다는 그런 망상에 빠져 있어 가지고 막 긁거나 상처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부와 이 정신질환의 상관관계 얼마나 크냐면 정신질환 때문에 피부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과보다 피부과를 훨씬 더 많이 간다고 합니다. 본인이 강박증이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피부를 자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정신질환이 이 피부를 상하게 하는 케이스도 있고, 반대로 피부가 정신질환을 일으킨 중에 매우 흔한 것이 여드름이나 장미증과 백반증을 앓는 사람 중에 거의 절반이 우울증을 앓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만성적인 피부 질환 혹은 피부 질환인데
잘 낫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 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피부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피부는 사회적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피부를 보죠. 그걸 판단합니다. 이것이 극단적 사례가 또 하나가 인종 간의 어떤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부는 사회적 역할이 있는 것인데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피부 또 다른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부는 단순히 이런 생물학적 기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 기조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망상성 기생충 감염증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을 통해서 이제 피부는 인생이다를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에서 피부가 정말 중요하고 피부를 아는 것이 내 어떤 지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건강에도 또 내 미용에도 매우 중요하고 또 이 사회를 이해할 때도 피부의 메커니즘과 피부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역사를 통해서 이 현재의 어떤 사회에 돌아가는 메커니즘도 이해를 많이 했거든요. 무엇보다 또 오늘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피부가 우리 심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피부가 있잖아요. 때문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 책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어떤 피부가 건강해서 여러분 마음도 건강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도 그전보다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